3. 언제나처럼 그녀는 터키식 소파인지 카우치인지에 누워서 무언가 읽고 있다. 나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고 일어나 앉아 손을 내민다. 너는 늘 누워만 있구나. 나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말한다. 그건 건강에 안 좋아. 뭐라도 해야지. 네? 뭐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뭘 해야 하지요? 여자는 단순 노동자나 여배우가 될 수 있을 뿐인데요. 그래? 노동자가 될 수 없다면 여배우라도 되렴? 침묵. 결혼을 하든지. 나는 반은 농담조로 말한다.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남편 없이요? 그게 무슨 대수라고요. 원하기만 하면 남자는 세고 셌어요. 까짜, 별로 좋지 않은데? 뭐가 안 좋다는 거지요? 너가 방금 말한 거. 내 얼굴에 드러난 슬픈 기색이 자기 때문이란 걸 알아차린 그녀는 내 슬픔을 무마할 요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요. 그녀는 작지만 매우 아늑한 방으로 나를 데려가서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보세요. 아저씨를 위해 마련한 거예요. 여기서 일하세요. 매일 일감을 가지고 오세요. 댁에서는 식구들이 방해만 하잖아요. 여기서 일하실 거죠? 괜찮으시죠? 싫다고 하면 그녀가 슬퍼할까봐 나는 방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이 방에서 일을 하겠노라고 대답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아늑한 작은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따스함,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나와 공감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예전과 같은 만족감이 아닌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웬일인지 나는 투덜대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얘야, 사정이 안 좋아.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연다. 아주 안 좋아? 무슨 일이세요? 얘기를 좀 들어보렴. 왕의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신성한 권리는 은사의 권리지. 나는 이 권리를 무한히 애용했기에 나 스스로를 언제나 왕으로 느꼈어. 나는 결코 판단하지 않았고 너그러웠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건 누구나 기꺼이 용서해 주었어. 다른 사람들이 항의하고 분노할 때 나는 충고해주고 설득해 주었어. 평생 동안 오로지 내 존재가 가족과 학생들과 동료들과 하인들에게 견딜 만한 것이 되도록 애를 썼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런 태도는 나와 가까워지는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교훈이 되었다는 걸 나는 알아.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왕이 아니야. 나의 내면에서는 노예에게나 걸맞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 머릿속에서는 밤이고 낮이고 사악한 생각들이 요동을 치고 영혼 안에는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감정들이 둥지를 틀고 있지. 요컨대 나는 정오하고 경멸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나는 극도로 엄격하고 까다롭고 짜증스럽고 야비하고 의심 많은 인간이 되었어. 심지어 예전에는 그냥 실없는 농담이나 하고 허허 웃으며 넘겨버렸을 일들이 지금은 심각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내 안에서는 논리도 변했어. 이전에 나는 그냥 돈을 경멸했을 뿐이지만 지금은 돈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마치 모든 게 그들 탓이라는 듯이 악의를 품고 있어. 이전에 나는 폭력과 전횡을 정오했지만 지금은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정오해. 마치 서로를 교육하지 못하는 우리는 죄가 없고 오로지 그들, 폭력 사용자들만이 죄가 있다는 듯이 말이야.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아니? 이 새로운 생각과 감정이 신념의 변화에서 생긴 것이라 치자. 그렇다면 신념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이지? 정녕 세상은 더 나빠졌는데 나는 더 훌륭해졌단 말이냐? 아니면 이전에 나는 눈이 멀었었단 말이냐? 이전의 나는 그저 냉담했단 말이냐? 만일 이 변화가 육체적 정신적 힘의 전반적인 쇠라. 하기야 나는 아프고 날마다 체중이 줄어들고 있지. 내 힘의 전반적인 쇠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나의 상태는 한심한 것이지. 즉 나의 새로운 생각들은 비정상적이고 불건전한 것이며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부끄럽게 여겨야만 한다는 뜻이지. 아저씨 병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가짜가 내 말을 가로막는다. 그냥 아저씨가 이제야 눈을 뜨신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전에는 어쩐 일인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보게 되신 거예요. 제 생각에 아저씨는 무엇보다도 가족과 깨끗이 헤어져 떠나셔야 해요. 그런 몹쓸 말은 하지 마라. 아저씨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거짓말을 하세요?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정말 허접한 인간들이에요. 오늘 그 사람들이 죽어버린다 해도 아무도 그 빈자리를 눈치조차 채지 못할 거예요.
가짜는 아내와 딸이 그녀를 혐오하는 만큼 강렬하게 그들을 경멸한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를 경멸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그런 권리라는 게 존재한다면, 그리고 가짜의 의견이 옳다면 어쨌거나 아내와 리자가 그녀를 미워할 권리를 갖는 것만큼 가짜는 그들을 경멸할 권리를 갖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허접한 인간들, 그녀는 반복한다. 아저씨 오늘 식사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저씨한테 식사하시라는 얘기를 잊지 않았다니 참 대단하지요. 아저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직까지 기억하다니 참 대단하지요. 가짜 그만하렴. 나는 엄하게 말한다. 저는 뭐 좋아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아예 몰랐다면 좋았을 거예요. 아저씨 제 말씀을 들으세요. 다 버리고 떠나세요. 외국으로 가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학교는 어떡하고? 학교도 버리세요. 아저씨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쨌거나 아무 쓸모도 없잖아요. 아저씨는 벌써 30년 동안 강의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다 어디 있어요? 유명한 학자들 많이 키우셨어요? 한번 세어보시라고요. 대중의 무리를 악용하여 수십만 루벌씩 벌어대는 저 의사나리들의 수를 늘리는데 재능 있고 훌륭한 인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저씨는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맙소사, 너 어쩌자고 그렇게 신랄한 거냐? 나는 무서워진다. 너무 신랄하구나. 입 다물거라. 안 그러면 난 가마. 너희 그 신랄한 말에 대꾸할 기력이 없다. 하녀가 들어와 차를 권한다. 사모바르를 앞에 두자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다.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나니 회상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노인성 약점에 굴복하고 싶어진다. 나는 가짜에게 나의 과거를 주절거린다. 놀랍게도 심지어 내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털어놓는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내 이야기를 정겹게 자랑스럽게 들어준다. 특히 언젠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이야기, 그리고 대학 입학을 꿈꾸던 이야기를 해줄 때 나는 신바람이 난다. 신학교 정원을 산책하곤 했는데 나는 말한다. 바람길에 저 멀리 어딘가 술집에서 손풍금 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담장을 따라 달려가는 트로이카 썰매의 방울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지.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했어. 가슴뿐 아니라 심지어 위장과 다리와 팔까지 행복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 손풍금 소리와 멀어져가는 방울소리를 들으며 상상 속에서 내가 의사가 되는 그림을 그려보았어. 그릴 때마다 매번 더 멋지게 그렸지. 그리고 자, 봐. 내 꿈은 실현되었어. 나는 내가 감히 꿈꾸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어. 30년 동안 나는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고 탁월한 동료들을 알고 지냈고 찬란한 명성을 만끽했어. 나는 사랑에 빠졌고 열정적인 사랑 끝에 성공했고 아이들을 가졌어. 한마디로 말해서 뒤를 돌아보면 내 인생 전체가 재능 있는 손끝에서 창조된 아름다운 예술품처럼 느껴져. 이제 내가 할 일은 그저 피날레를 망치지 않는 일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답게 죽어야만 하지. 만일 죽음이란 것이 실제로 닥쳐온 위험이라면 나는 그것을 교사이자 학자이자 그리스도교 국가의 시민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맞이해야겠지. 즉 용감하고 평화로운 영혼으로 말이야. 그렇지만 나는 지금 피날레를 망치고 있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너에게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그냥 빠져 죽으라고, 그게 순리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현관에서 벨 소리가 들린다. 나와 가짜는 누군지 알아채고는 동시에 말한다. 미하일 펴도로비치. 그리고 실제로 잠시 후 동료 교수이자 어문학자인 미하일 펴도로비치가 들어온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건장한 50살쯤의 남자로 말끔히 면도를 한 얼굴에 검은 눈썹, 그리고 숱이 많은 은발을 하고 있다. 선량하고 훌륭한 나의 동료이다. 그는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우리나라의 문학과 교육의 역사에 상당한 족적을 남겼다. 재능도 많고 다분히 운도 좋은 인물이다. 똑똑하고 다재다능하고 교양도 풍부하지만 다소 괴짜 같은 면도 없지는 않다. 물론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좀 이상하고 또 어딘지 모르게 괴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기인다운 면모는 지인들 사이에서 완전히 무해하다고는 할 수 없는 무척이나 예외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의 지인들 중 꽤 많은 이들이 그의 괴팍함 때문에 다른 수많은 장점들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는 들어와서 천천히 장갑을 벗으며 부드러운 저음의 목소리로 말한다. 안녕들 하십니까? 차를 드시는군요. 정말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옥같이 추우니까요.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 앉아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바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의 말하는 방식은 시종 일관, 장난기로 점철된 어조,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무덤을 파는 인부들이 보여줄 법한 철학과 어릿광대지서의 뒤섞임을 특징으로 한다. 그는 언제나 진지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의 견해는 예리하고 비방조이지만 부드럽고 구순하고 장난스러운 어조 덕분에 예리함이나 비방조가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듣는 사람 또한 곧 거기에 익숙해진다. 매일 저녁 그는 대학에서 일어나는 5가지 일화를 가지고 찾아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식탁에 앉기가 무섭게 그 일화들부터 털어놓는다. 세상에, 그는 검은 눈썹을 경멸적으로 꿈틀거리며 한숨을 푹 내쉰다. 세상에 그런 웃기는 사람들이 있다니요? 무슨 일인데요? 까짜가 묻는다. 아까 강의를 마치고 가는데 글쎄 청계에서 저 늙은 멍청이 NN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그 양반 늘 그렇지만 그 말주둥이 같은 턱을 쑥 내밀고 걸어가면서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자기 편두통이란 마누라랑 자기 강의를 안 듣는 학생들 욕을 하고 싶어서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양반이 저를 본 것 같더라니까요. 이제 저는 망한 거지요. 끝장이 난 거지요. 그런 식으로 기타 등등의 얘기가 이어진다. 아니면 그는 이렇게 시작한다. 어제 우리 GGC의 대중강연이 있었어요.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교가 대중에게 그렇게 유명한 머저리 을간이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는데 정말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지요. 그 양반은 유럽에까지 알려진 멍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보다 더 멍청한 인간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유럽을 사사치 뒤져도 못 찾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강연을 하는데 무슨 알사탕을 빨아먹듯이 쩝쩝대는 거예요. 잔뜩 얼어붙어 가지고는 자기가 쓴 원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 있죠. 무슨 사상 나부랭이들은 자전거를 탄 수도 원장처럼 비틀비틀 거리는데, 아니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그자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지겨워서 파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어느 정도로 지겨운가 하면 졸업식 때 대강당에 울려 퍼지는 저 빌어먹을 전통 연설에 비견될 만하답니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주제를 확 바꾼다. 3년쯤 전이지요 아마. 니콜라이 스테파니지 교수님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 연설문을 읽어야 했답니다. 후덥지근하고 답답하고 제복은 겨드랑이에 꼭 끼이고 한마디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30분을 읽고 1시간을 읽고 1시간 반을 읽고 2시간째 읽었죠. 오 하나님, 이제 10쪽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결론에는 생략해도 되는 4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속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6쪽만 읽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득 앞쪽으로 눈을 주었더니 맨 앞줄에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무슨 장군각하와 대주교께서 나란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가엾은 분들은 지겨워서 돌아가실 지경이었을 거예요. 졸지 않으려고 두 눈을 부릅뜨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억지로 주의 깊게 듣는 척하며 심지어 제 보고문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좋아하기까지 한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면 제대로 해드리죠. 골탕 좀 잡숴 보시죠. 저는 작심을 하고 안 읽어도 되는 4쪽을 전부 다 읽어버렸답니다. 흔히 냉소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그러하듯 그가 말을 할 때는 눈과 눈썹만 미소를 짓는다. 이때 그의 눈 속에는 정오도 악의도 없다. 그러나 오로지 관찰력이 대단히 예리한 사람만이 파악할 수 있는 여우 같은 교활함과 엄청난 명민함이 있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나는 그의 눈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을 알아차렸다. 그가 까치한테서 컵을 받아들 때 혹은 그녀의 말을 경청할 때 혹은 무언가를 가지러 방을 나서는 그녀를 눈으로 뒤쫓을 때 그의 시선에서 온순하면서 애원하는 듯한 그리고 순수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하녀가 사모바를 치우고 커다란 치즈 한 덩어리와 과일 그리고 크리미아산 샴페인 한 병을 테이블에 차려놓았다. 샴페인은 까짜가 크리미아에 있을 때 좋아하게 된 것으로 상당히 저질이었다. 미하일 표도로비치는 선반에서 카드 2벌을 집어서 페이션스 게임 대열로 펼쳐놓았다. 일부 페이션스 게임은 엄청난 지능과 집중력을 요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지만 그는 게임을 하면서도 여전히 대화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까짜는 주의 깊게 그의 카드를 흘끔거리며 말보다는 표정으로 그를 돕고 있다. 샴페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녁 내내 그녀는 작은 잔으로 2잔만 마셨고
나는 큰 잔의 4분의 1 정도만 마셨다. 병에 남은 술은 엄청나게 마시면서도 결코 취하지 않는 비상한 능력의 소유자인 미하일 표도로비치의 몫으로 돌아갔다. 베이슨스 게임을 하며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 특히 최고로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제, 즉 과학이다. 맙소사, 과학은 이제 늙어 빠졌어요? 미하일 표도로비치가 적당히 간격을 두고가며 말한다. 끝난 거죠. 아무렴요. 인류는 벌써부터 그것을 대체할 다른 어떤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과학은 미신의 토양에서 생겨났고 미신에 의해 양육되고 이제는 자신이 대체했던 것들, 즉 연금술, 형이상학, 철학 같은 구습 못지않게 미신의 정수가 되어버렸죠. 사실 과학이 사람들에게 해준 게 뭔가요? 자기 나름의 과학이란 걸 도통 갖지 못한 중국인과 유식한 유럽인간의 차이라 무시해도 좋을 만큼 사소하고 전적으로 외적인 것이죠. 중국인들은 과학을 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잃은 게 뭐가 있습니까? 파리들도 과학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말한다. 화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그저 우리끼리 이 자리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더 용이 주도하답니다. 공적인 자리라면 저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절대로요. 대중들 사이에는 과학과 예술이 농업이나 상업이나 수공업보다 고상한 것이라는 미신이 팽배해 있었죠. 우리 업계는 이 미신을 먹고 사니까 저도 선생님도 그걸 없앨 수는 없지요. 당치도 안 섭지요. 베이슨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요즘 젊은들 또한 호된 질타를 당했다. 작금의 대중은 너무나 천박해요. 저는 무슨 이상인이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생각하는 법조차 모른다는 얘기예요. 서글픈 마음으로 나의 세대를 바라보노라. 뭐 이런 얘기죠. 맞아요. 정말 천박해요. 가짜가 맞장구를 친다. 최근 5년 내지 10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탁월한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으세요? 다른 교수들이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도 한창 때 학생들도 많이 만나보고 선생님이 배출하시는 젊은 학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배우들도 많이 보았었죠.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무슨 영웅이나 천재는커녕 단 한 명의 흥미로운 인물조차 만나는 행운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음침하고 무능한 주제에 그저 어스대기만 하고요. 천박함에 대한 이 모든 대화는 매번 내 딸에 관한 더러운 대화를 우연히 엿듣는 기분이 들게 한다. 그들의 비판은 너무나 피상적일 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한물간 빤한 얘기와 천박함, 이상의 결여, 아름다운 옛 시절 같은 상투에 기초하고 있어 나는 모욕을 느낀다. 비판이란 것은 설령 숙녀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명확하게 표현해야지, 안 그러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점잖은 사람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속빈 중상모략이 된다. 나는 노인이다. 벌써 30년째 강단에 서왔다. 그러나 나는 학교에서 그 어떤 천박함이나 이상의 부재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지금이 옛날보다 더 나쁘다는 것도 체감하지 못한다. 우리 학교 수위인 니콜라이의 경험이 이 경우에 적합할 것 같다. 니콜라이에 따르면 오늘날의 학생들은 옛날 학생들보다 더 나쁘지도 않고 더 좋지도 않다. 만일 누군가 나에게 지금의 내 제자들이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또 장황하게 대답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 대신 충분히 명료하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의 단점을 잘 알고 있기에 흐리멍덩한 상투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게 싫고 술을 마시는 게 싫고 늦게 결혼하는 게 싫다. 그들이 덜렁대는 게 싫고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는데도 별 생각 없이 무심하게 사는 게 싫고 학비 원조 기금에 진 빚을 갚지 않는 게 싫다. 그들이 새로 바뀐 어법을 모르는 게 싫고 러시아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싫다. 어제만 해도 내 동료 위생학자가 학생들이 물리학 지식이 부족하고 기상학 지식은 전혀 없어 강의를 2배나 길게 할 수 없었다고 푸념했다. 그들은 현대 저술가들, 심지어 그들 중 최고도 아닌 저술가의 영향력에는 기꺼이 복종하면서도 셰익스피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혹은 파스칼 같은 고전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위대한 것과 사소한 것을 분간할 줄 모르는 학생들의 무능력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미 일상화된 비실제적 성향을 드러내 보여준다. 다소 사회적 성격을 띠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 농부들의 집단 이주 문제 등을 그들은 학문적 연구와 실험이란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서명 동의를 통해 해결한다. 연구와 실험이야말로 전적으로 그들의 재량에 딸린 것이고 또 그들의 목적에 훨씬 더 부합하는데도 말이다. 독립과 자유와 진취적 기상은 예술계나 경제계 못지않게 학계에서도 필요한 것임에도 그들은 흔쾌히 학생 당번도 되고 조교도 되고 실험실 조수도 되고 무급 수습 의사도 되며 마흔이 될 때까지도 기꺼이 그 자리에 눌어붙어 있다. 나는 제자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후계자도 없고 조력자도 없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지는 않는다. 등등 등등. 이런 단점들을 아무리 많이 주어 섬겨도 나약하고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비관하거나 매도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우연하고 일시적이며 전적으로 삶의 상황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10년이면 그것들은 사라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단점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단점이 없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지만 나약한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단점에 놀랄 것이다. 나는 가끔 내 학생들의 단점 때문에 짜증이 나지만 이 짜증이란 것은 내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그들의 교우관계를 관찰하거나 그들을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지난 30년간 느낀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미하일 표도로비치는 비관하고 있고 까짜는 듣고 있지만 두 사람 다 가까운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이 겉보기에는 무고한 즐거움이 자기들을 얼마나 깊은 심년으로 조금씩 잡아 끌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대화가 조소와 경멸로 점차 변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심지어 중상모략 기법까지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 어떤 작자들은 정말 너무 웃긴답니다. 미하일 표도로비치가 말한다. 어제 우리의 예고로 페트로비치에게 갔었는데 거기서 교수님의 그 의과대 학생님 한 분을 만났죠. 3학년쯤 된 것 같았어요. 그 작자의 얼굴이란 도보롤류보프 스타일이었어요. 도보롤류보프는 19세기 중엽의 급진적인 지식인이자 평론가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도보롤류보프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마박에 심오함의 낙인이 찍혀 있더라니까요. 우린 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말일세 젊은이라고 제가 말했죠. 어디선가 읽었는데 뭐라더라 하는 그 독일 사람이 인간의 뇌수에서 새로운 얼간이 알칼로이드를 추출했더군. 그랬더니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녀석은 제 말을 진짜로 믿었고 심지어 존경하는 표정까지 보이더군요. 이런 게 요즘 젊은이랍니다. 얼마 전에는 극장에 갔었죠. 자리에 앉았더니 제 바로 앞줄에 두 사람이 앉더군요. 한 사람은 우리 애들 중 하나로 언뜻 보기에 법학도 같았어요. 다른 하나는 봉두 남발을 한 의학도였어요. 의학도는 고주망태로 취해 있었어요. 무대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지요. 계속 고개를 주걱거리며 졸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우가 큰 소리로 독백을 하거나 아니면 그저 목소리를 높이기만 하면 즉시 움찔하여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며 물어봅니다. 저 친구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심오한 말인가? 우리 애들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응, 심오한 말이야. 브라보, 의학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심오하단다, 브라보. 그 고주망태 멍텅구리는 예술을 보러 극장에 온 것이 아니라 심오함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자는 심오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짜는 그의 말을 들으며 웃는다. 그런데 그녀의 웃음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이상하다. 들숨과 날숨이 규칙적인 리듬과 함께 재빠르게 교차하여 마치 하모니카를 부는 것처럼 들리지만 얼굴에서 웃는 것은 오로지 콧구멍뿐이다. 나는 낙담하여 할 말을 잃는다. 결국 자제심을 잃고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친다. 이제 좀 그만들 하지. 자네들 대체 어쩌자고 두꺼비처럼 퍼질러 앉아서 독가스를 뿜어대는 건가? 공기가 더러워지고 있잖아. 이제 그만두라고. 그리고 나는 그들이 누군가를 헐뜯는 일을 마치기 전에 집에 갈 준비를 한다. 어차피 가야 할 시간이긴 하다. 10시가 넘었다. 저는 좀 더 읽다 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예까제리나 블라지미로브나. 미하일 표토로비치가 말한다. 그러세요, 까짜가 대답한다. 좋아요, 그렇다면 한 병 더 가져오라 하시지요. 두 사람은 양초를 들고 현관까지 따라 나온다. 내가 코트를 입는 동안 미하일 표토로비치가 말한다.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근자에 무척 수척해지셨어요? 부쩍 연세가 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래, 좀 안 좋아. 그런데도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해요. 까짜가 난색을 표하며 끼어든다. 아니, 왜 치료를 안 받으시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선생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가족분들께 안부 전해주세요.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금명간 한번 뵙고 인사드릴게요. 꼭 그럴게요. 저는 다음 주에 떠난답니다. 나는 우라가 치민다. 그들이 내 병 얘기를 하는 바람에 놀라기도 했다.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간직한 채 나는 까치아의 집을 나선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로 내 동료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러자 즉시 나를 진찰해본 동료가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나에게로 돌아서서는 표정에 드러난 진실을 감추려고 애를 쓰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상상된다. 아직 특별한 점은 없다네. 하지만 이복에 일을 좀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그의 말은 내 마지막 희망을 앗아가 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스스로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가끔씩 내가 무식해서 오해한 거라고 내 몸속의 단백질 수치와 혈당 수치에 관해 내 심장에 관해 그리고 아침마다 2번씩 내가 발견하는 부종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희망을 가져본다. 치료법 설명서를 우울증 환자 같은 강박적 열정으로 되풀이 읽고 매일같이 약을 바꾸어 먹으면서 분명 무언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보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있건 아니면 달빛과 별빛이 찬란하건 나는 하늘을 쳐다보며 곧 죽음이 나를 데려가리라는 생각을 한다. 그럴 때 나의 사고는 하늘처럼 깊고 밝고 명민할 것 같지만 아니다. 나는 나 자신과 아내와 리자와 그네께르와 나의 학생들, 즉 인간 일반에 관해 생각한다. 내 생각은 사악하고 야비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못하다. 이럴 때 내 세계관은 아락체예프는 악명 높은 보수파 장군입니다. 아락체예프가 사적인 서한에서 한 명언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악한 것 없이는 선한 것도 없고 악은 언제나 선을 앞선다. 요컨대 모든 게 쓰레기에 불과하고 인생의 의미 따위는 없으며 내가 살아온 62년의 세월은 그냥 낭비일 뿐이라는 얘기다. 나는 이런 생각에 빠진 나 자신을 추스르고는 그것은 우연이고 일시적인 생각이며 그다지 깊게 내 안에 뿌리내린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쓰지만 동시에 이렇게 자문한다. 만일 진짜로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매일 밤 저 2마리 두꺼비한테로 이끌리는 것이냐. 그래야 이제 다시는 까치한테 가지 않겠노라 맹세하지만 나는 안다. 내일이면 다시 그녀를 방문하리라는 것을. 벨이 울리고 계단을 오르면 나에게는 더 이상 가족이란 게 없으며 가족에게 돌아갈 의욕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 아락체예프식의 새로운 사고는 우연히 일시적으로 내 안에 박힌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휘어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병든 양심과 절망과 나태를 끌어안고 잠자리에 든다. 수천 킬로그램의 짐이라도 진 듯 사지를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 나는 곧 잠이 든다. 그러고 나면 불면증이 찾아온다. 4. 여름이 되자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어느 화창한 아침 리자가 내 방에 들어와 사뭇 농담조로 말한다. 가시지요 카카,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그들은 카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마차에 태우고는 어디론가 달려간다. 나는 마차 안에서 달리 할 것이 없기에 간판의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선술집은 집술선으로 읽힌다. 그건 무슨 남자의 이름처럼 들린다. 리뜻 까르뜻 남자 부인. 그 다음에는 들판을 달려 묘지를 지나간다. 조만간 내가 그곳에 누워있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묘지는 정말이지 아무런 느낌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2시간가량 달린 뒤 그들은 각하를 여름 별장으로 모신다. 그리고 1층에 있는 푸른색 벽지를 바른 자그마하고 대단히 아늑한 방에 집어넣는다. 밤에는 늘 그렇듯이 불면증이 따르지만 밤을 꼬박 세운 뒤 새벽에 아내의 말소리를 듣는 일은 더 이상 없다.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있다. 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몽사몽의 상태, 이를테면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꿈을 꾸는 그런 밤 무의식의 상태를 체험한다. 정오경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책상 앞에 앉지만 이제 더 이상 연구는 하지 않고 까짜가 보내준 노란색 장정의 프랑스 책을 심심풀이 삼아 넘겨본다. 물론 러시아 책을 읽는 것이 애국적인 일이 되겠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는 러시아 책들에 특별한 애착이 없다. 2~3명의 늙은 작가들을 제외하면 러시아 현대문학은 문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간의 수공업에 가깝다.
수공업 제품은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존속할 필요가 있기에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존재한다. 최고의 수공업 제품이라 할지라도 탁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그러나 라는 토를 달지 않고는 칭찬하기 어렵다. 내가 지난 10년 혹은 15년 동안 읽은 모든 신간 문학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단 한 편도 없고 그러나 없이 평가할 수 있는 건 역시 단 한 편도 없다. 지적이고 고상하다. 그러나 재능이 없다. 재능이 있고 고상하다. 그러나 지성미가 없다. 혹은 재능이 있고 지적이긴 하다. 그러나 고상하지 않다. 등등. 나는 프랑스 책들이 재능이 있고 지적이고 고상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 역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프랑스 책은 러시아 책처럼 지루하지 않다. 또 그 안에서는 러시아 작가들이 결의한 그러나 창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유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신간 책 중에서 저자가 첫 페이지에서부터 온갖 관례를 동원하여 양심을 억제하며 스스로를 얽어매리고 흑흑대지 않는 책은 단 한 권도 기억하지 못한다. 어떤 작가는 누드에 관해 얘기하는 걸 무서워하고 또 어떤 작가는 심리적 분석으로 스스로의 손발을 꽁꽁 묶고 또 어떤 작가는 인류에 대한 따스한 시선에 목말라하고 또 어떤 작가는 혹시라도 경량성을 의심받을까봐 두려워 의도적으로 자연에 대한 묘사로 여러 쪽을 도배질한다. 어떤 작가는 자기 작품 속에서 소시민이 되려고 기를 쓰고 또 어떤 작가는 귀족이 되려고 기를 쓴다. 등등. 성찰호가 주의력과 용의 주도함은 있지만 자유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쓸 수 있는 용기도 없으므로 결국 창조적인 작품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소위 말하는 순문학에 관한 얘기다. 러시아의 학술 논문, 이를테면 사회학이니 예술이니 기타 등등이니 등에 관련된 논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너무나 소심한 나머지 그런 것은 아예 안 읽는다.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에 나는 어쩐 일인지 문직이나 극장 수위 등을 무서워하게 되었는데 그 무서움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나는 지금도 그들이 무섭다. 흔히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만 무서워한다고 한다. 실제로 나는 도대체 왜 문지기와 수위가 그토록 오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극도로 무례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이 무섭다. 학술 논문을 읽을 때면 나는 그와 똑같은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공포를 느낀다. 심상치 않은 거드름,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독단적인 어조, 외국 저자들에 대한 저 낯익은 태도, 품위있게 헛소리를 해대는 요령,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알 수 없는 것, 무서운 것으로 다가온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우리의 의사나 자연과학자 저자의 글을 읽으며 익숙해져 있는 겸손하고 점잖고 평온한 어조와는 거리가 멀다. 다만 논문뿐 아니라 러시아의 진지한 인간들이 행하거나 편집하는 번역문들도 읽기가 어렵다. 오만하고 호의를 베푸는 듯한 서문의 어조, 집중을 방해하는 무수한 역자의 각주, 논문 혹은 책 전체에 번역자가 아주 화려하게 흩뿌려 놓은 관로 안에 든 물음표와 원문 그대로임의 표시들은 원저자의 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나의 독자로서의 자율까지도 훼손한다. 언젠가 나는 순회 재판의 전문가로 초빙된 적이 있었다. 전후의 시간에 동료 전문가 중의 하나가 2명의 여성 지식인을 포함하는 피고 측에 대한 검사의 무례한 태도를 지적해 나의 주의를 끌었다. 그때 나는 동료에게 검사의 태도는 학술 논문 저자들이 서로에게 드러내 보이는 태도보다 조금도 더 무례한 게 아니라고 대답했는데 그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논문 저자들의 태도는 사실상 너무나 무례해서 그냥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이 느껴진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혹은 그들이 비판하는 다른 저자에 대해 품위라는 것은 완전히 잊은 채 과도한 존경을 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 글에서 그리고 생각 속에서 나의 미래의 사위인 그네 깨르를 대할 때보다 더 불쾌하게 서로를 대한다. 책임 회피, 불순한 의도, 심지어 온갖 범법 행위에 대한 비난은 의뢰 진지한 논문의 장신구로 등장한다. 그것은 젊은 의사들이 논문에서 애용하는 표현이 보여주듯 최후의 수단, 곧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그러한 태도는 젊은 세대 작가의 도덕관에 반영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난 10년 혹은 15년간 우리의 순수 문학이 배출한 참신한 작품들에서 주인공이 술을 말로 품마시고 여주인공이 문란한 생활을 하는 걸 보아도 조금도 놀랍지가 않다. 나는 프랑스 책을 읽으며 열려있는 창밖으로 눈을 준다. 톱니 모양의 울타리와 두세 그루의 앙상한 나무가 보이고 울타리 너머로는 길과 벌판이 보인다. 또 그 너머로는 널따란 벨트처럼 둘러쳐진 침엽수림이 보인다.
나는 가끔씩 누더기를 걸친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연한 금발을 휘날리며 담장에 기어 올라와 내 부서진 머리를 보고 웃는 모습에 경탄한다.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동자는 이렇게 말한다. 메롱 대머리 할아버지. 저 아이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의 지위나 명성에 아무 관심도 없는 유일한 인간일 것이다. 이제 방문객이 매일 오지는 않는다. 수위 니콜라이와 뾰트르 이그나치예비치의 방문만 언급하겠다. 니콜라이는 통상 축일마다 나를 찾아온다. 겉보기에는 일 때문에 오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 얼굴이나 보러 오는 것이다. 그는 번번이 근하게 취해서 오는데 이는 겨울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일이다. 잘 지냈나? 현관으로 나가 그를 맞이하며 내가 묻는다. 각하. 그는 가슴에 손을 얹으며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희열에 차서 나를 바라본다. 각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요. 가우데아무스 이기투르 유베네스투스. 여기서는 젊음을 즐기자라는 뜻입니다. 옛날 학생가의 첫 소절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격렬하게 내 어깨와 소매뿌리와 단추에 입을 맞춘다. 모두들 평안한가? 나는 그에게 묻는다. 각하, 진심으로 아뢰옵건대.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덜먹거리는 그가 짜증스러워져 주방으로 보낸다. 주방에서 그는 식사 대접을 받는다. 뾰트르 이그나치예비치 역시 축일마다 온다. 특별히 나를 위로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와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대개 식탁 맞은편에 앉는다. 겸손하고 단정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므로 감히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식탁 위에 팔꿈치를 꿰는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종일관 나지막하고 고른 목소리로 유리하게 그리고 책을 읽듯이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준다. 그 뉴스라는 것들은 그가 책과 잡지에서 읽으며 대단히 흥미롭고 센세이션을 하다고 생각한 것들이다. 모든 뉴스는 대동소이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요약된다. 어떤 프랑스인이 무언가를 발견했다. 다른 사람, 즉 독일인이 그 발견은 이미 1870년에 미국인이 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의 사기를 폭로했다. 그러자 세 번째 사람, 그 역시 독일인이 그들 둘 다 현미경 아래에서 보이는 기포를 검은 반점으로 오해한 멍청이임을 입증하는 바람에 두 사람 다 웃음거리가 되었다. 심지어 나를 웃기고자 할 때에는 뾰트르 이그나치예비치는 숫자와 잡지 호수와 인명에 오류가 있으면 큰일이라도 난다는 듯이 정확성에 집착한다. 그냥 뻗띠라고 말해도 될 것을 반드시 장자급 뻗띠라고 말하고 자기가 사용하는 참고 문헌의 목록까지 세세하게 주어 섬기며 모든 것을 길게, 철저하게 마치 논문 방어라도 하듯 말한다. 간혹 식사라도 하고 갈 경우 그는 식사 시간 내내 저 센세이셔널한 뉴스를 짓거려 모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든다. 그네케르와 리자가 푸가와 대위법과 브람스와 바흐에 대해 짓거리기 시작하면 그는 겸손하게 눈을 착 내리깔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절절맨다. 그토록 허접한 주제가 자신이나 나처럼 이런 진지한 사람들 면전에서 뇌까려진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다. 내 현재 기분으로는 그와 딱 5분만 같이 있어도 영겁의 시간 동안 함께 있어온 것처럼 지긋지긋하다. 나는 그 비참한 인간이 싫다. 그의 조용하고 고른 음성과 책 읽는 듯한 말투는 나를 잠재우고 그의 이야기는 나를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든다. 그는 나에 대해 오로지 가장 훌륭한 감정만을 품고 있으며 오로지 나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주절거리지만 나는 그 대가로 마치 최면을 걸기라도 하듯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생각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나 그는 나의 정신적인 암시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머문다. 그가 머무는 동안 나는 내가 죽으면 필경 내 자리를 저 인간이 차지할 테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며 저 가엾은 강의실이 마치 샘이 마른 오아시스처럼 보일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아닌 뾰트르 이그나치예비치가 그 생각에 책임이라도 있다는 듯이 심술궂고 무뚝뚝하고 시무룩하게 그를 대한다. 그가 자신의 18번인 독일 과학자 칭찬을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선량한 농담으로 대꾸하지 않고 심술궂게 중얼거린다. 자네의 독일 놈들은 멍청이야? 이건 고인이 된 니키타 크릴로프 교수가 언젠가 삐로코프와 레발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이 너무 차가운데 화가 나서 독일 놈들은 순 악당이야 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과 마찬가지다. 나는 뾰트르 이그나치예비치에게 심술을 부리고 그는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한다. 창문을 통해 그의 회색 모자가 울타리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헐깃 보일 때야 나는 비로소 그에게 소리치고 싶어진다.
용서해주게 사랑하는 내 동료여. 우리 집의 식사는 겨울보다 더 지루하다. 이제 내가 혐오하고 경멸하는 바로 그네께르가 거의 매일 함께 식사한다. 이전에는 그의 존재를 조용히 참아주었지만 이제 나는 그를 콕콕 찔러대서 리자와 아내의 얼굴이 시뻘개진다. 아기에 사로잡힌 나는 가끔 완전히 바보 같은 소리를 뱉어버리는데 나 자신도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다. 나는 그네께르를 오랫동안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쏘아붙였다. 독수리는 암탉보다 낮게 날 수 있지만 암탉은 절대로 구름까지 날아오를 수는 없지. 이건 러시아의 우화 중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짜증나는 것은 암탉 그네께르가 독수리 교수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사실이다. 아내와 딸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아는 그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수한다. 즉 나의 가시돋친 말에 관대한 침묵으로 대꾸하거나 저 영감은 맛이 갔어. 대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며 부드럽게 나를 조롱한다. 나는 저녁 식사 내내 그네께르가 마침내 사기꾼임이 드러나고 아내와 리자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들을 힐책하는 장면을 상상한다. 무덤을 코앞에 두고 그런 몰상식한 꿈을 꾸다니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야비해질 수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이전에는 남들한테 들어서만 알고 있던 추악한 오해가 지금은 나한테 실제로 일어난다. 창피하지만 며칠 전 식사 후 발생한 사건을 적어보랜다. 나는 파이프를 피우며 내 방에 앉아있다. 여느 때처럼 아내가 들어와 앉더니 넌지시 아직 날씨도 따뜻하고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 하리코프에 가서 우리의 그네께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보면 너무나 좋지 않겠냐며 운을 뗀다. 좋아요, 갑시다. 나는 동의한다. 내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는 일어나 문가로 가다 말고 돌연 되돌아와 덧붙인다. 그런데 여보,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어요. 당신이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제 의무란 생각이 들어요. 용사세요, 스테판 이바니치. 이웃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모두들 벌써부터 당신이 꺄짜한테 너무 자주 간다고 입방아를 찌어대고 있어요. 물론 걔는 영리하고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으니 걔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즐거울 거라는 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당신 연배에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회적 지위에서 그 아이와의 교제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건 왠지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걔 평판이란 것이 갑자기 내 뇌수에서 피가 다 빠져나오고 눈에서 불똥이 튄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머리를 감싸주고 발을 구르며 낯선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날 내버려 두라고 썩 꺼져. 아내가 돌연 하얗게 질려 역시 그녀의 평소 음성과 다른 이상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끄끄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니 필경 내 얼굴과 목소리가 괴물처럼 무시무시하게 변했나 보다. 우리의 비명소리에 리자와 그네께르와 예고르가 달려왔다. 내버려둬 썩 꺼져 당장. 나는 소리친다. 마치 사지가 잘려 나간 듯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면서 누군가의 품 안으로 쓰러진 것 같았다. 잠시 흐느낌 소리가 들려오고 나는 2-3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 이제 까짜 얘기를 하자. 그녀는 매일 오후 늦게 잠깐 들러 나를 데리고 드라이브에 나선다. 물론 이웃들과 지인들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다. 그녀는 대체로 통 크게 산다. 올여름에는 신형 무게마차와 말을 구입했다. 늘따란 정원이 딸린 값비싼 독채 별장을 임대하고는 도시에 있는 가구를 모조리 이리로 가져왔다. 2명의 하녀와 마부도 부린다. 나는 가끔 그녀에게 묻는다. 까짜야, 아버지 돈을 다 낭비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냐? 그때 가서 보지요 뭐. 그녀가 대답한다. 얘야, 그 돈은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룰 가치가 있단다. 훌륭한 인간이 정직한 노동을 통해 번 돈이란다.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잘 알아요. 우리는 들판을 지나 내가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침엽 수림을 가로질러 달린다. 나는 여전히 자연은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악마가 내 귀천에 대고 서너 달 후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너가 죽고 나면 소나무건 전나무건 하늘을 수놓은 흰 구름이건 새들이건 너 따위는 기억도 못할 거다라고 속살거린다. 가짜는 말을 모는 것이 즐거운 모양이다. 날씨도 좋고 내가 곁에 있는 것이 좋아 잠옷 흡족한 기분이다.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심통도 부리지 않는다. 아저씨는 참 훌륭한 분이세요,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그녀가 말한다. 아저씨 같은 분은 너무 드물어서 그 어떤 배우도 아저씨 역을 소화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아무리 못난 배우라도 저나 미하일 표도로비치 역은 연기할 수 있겠지만
아저씨 역을 연기할 배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부러워요. 너무나 부러워요. 저는 과연 누굴까요? 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묻는다. 아저씨, 저는 부정적인 현상이죠. 그렇지요? 그래. 라고 나는 답한다. 그럼 저는 뭘 해야 하죠? 그녀에게 뭐라 답해야 할까? 일을 하도록 해. 혹은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혹은 너 자신을 성찰해. 따위의 말은 하기 쉽고 하기 쉽다는 바로 그 이유에서 나는 그런 식의 대답은 할 수가 없다. 나의 동료인 일반 내과 의들은 치료법을 강의할 때 특정 사례 하나하나를 개별화시킬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표준적인 사례에 최적이라 알려진 교과서적 치료법이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도덕적 질병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어떤 식으로든 대답을 해야만 하기에 이렇게 말한다. 얘야, 너는 지나치게 시간이 많구나. 반드시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 사실 말이다. 너한테 소명이 있다면 다시 배우 일을 하는 게 어떻겠니? 못해요. 말투나 어조가 꼭 희생자 같구나. 그건 좀 거슬리는구나. 모든 게 너의 잘못이다. 너는 사람들과 그들의 방식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했지만 사람들을 바꾸고 그들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악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지쳐버린 거지. 너는 투쟁의 희생자가 아닌 너 자신의 유약함의 희생자야. 물론 그때는 어렵고 경험도 부족했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 정말이야. 다시 시도해보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신성한 예술에 기여하게 될 거야. 그런 뻔한 얘기는 그만두세요.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까짜가 내 말을 가로막았다. 한 가지 분명히 그리고 영원히 약속해 주세요. 배우니 여배우니 작가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말해도 좋지만 예술만큼은 건드리지 말기로 해요. 아저씨는 훌륭하고 비범한 분이지만 진심으로 신성한 예술을 어쩌고 하시기에는 이해력이 모자라세요. 아저씨는 예술에 대해 감도 없고 귀도 없으세요. 평생 일을 해오셨지만 이 감을 획득할 시간은 없으셨겠죠? 일반적으로 아니 예술에 관한 이 대화는 불쾌하군요.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찌끄렸다. 불쾌하다고요. 예술은 이미 충분히 소각해졌으니 더 이상은 사절합니다. 누가 소각하게 만들었냐? 누군가는 고주망태가 되어 예술을 소각하게 만들었고 신문은 대중한테 아부하느라 소각하게 만들었어요. 똑똑한 인간들은 철학으로 소각하게 했죠. 철학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 상관이 있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즉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분위기가 살벌해질까 봐 나는 얼른 주제를 바꾸고는 잠시 동안 침묵한다. 숲을 벗어나 까짜의 별장에 가까워질 무렵에야 나는 다시 원래의 대화로 돌아가 묻는다. 너는 아직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어째서 다시 배우가 되려 하지 않는 거냐? 니콜라이 스테파니치, 이건 정말 잔인하시군요. 그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얼굴을 확 붉혔다. 제가 큰 소리로 진실을 말하길 원하시나요? 만일 그게 아저씨 소원이시라면 좋아요. 까짓것. 저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고 그리고 허영심만 잔뜩 있죠. 자,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내뱉은 뒤 그녀는 나에게서 고개를 휙 돌리고 손이 후들거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고삐를 꽉 쥐었다. 별장이 가까워지자 대문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하일 표도로비치가 먼발치에 보였다. 또 미하일 표도로비치군요? 가짜는 짜증을 내며 말한다. 제발 저 인간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지겨워요. 완전히 퇴물이에요. 정말 신물이 나네. 미하일 표도로비치는 이미 오래전에 외국으로 떠났어야 하는데 매주 출발 날짜를 연기하고 있다. 최근 그에게서는 모종의 변화가 감지된다. 어딘지 수척해 보이고 검던 눈썹은 희끄무려해졌다. 술이 들어가면 전에 없이 해롱거리기까지 한다. 마차가 대문 앞에 이르자 그는 기쁨과 초조함을 감추지 않는다. 호들갑을 떨면 나와 까짜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성급하게 질문을 쏟아내고 웃음을 질질 흘리고 두 손을 맞잡고 비벼댄다. 예전에는 그의 눈빛에서만 나타나곤 했던 그 온순하고 순수하고 애원하는 듯한 무언가가 이제는 얼굴 전체에서 흘러넘친다. 그는 기뻐하는 동시에 자신의 기쁨을 부끄러워한다. 매일 저녁 까짜를 방문하는 습관을 부끄러워하여 볼 일이 있어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렀어요. 같은 노골적으로 황당한 이유를 둘러대며 자신의 방문을 정당화한다. 우리 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간다. 차를 마시고 나면 오랫동안 내 눈에 익숙해져 온 두 벌의 카드와 커다란 치즈 한 덩어리와
과일과 크리미아산 샴페인이 탁자 위에 놓인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새로울 게 없다. 겨울에 하던 얘기와 똑같다. 언제나처럼 대학이니 학생이니 문학이니 연극이니 하는 것들이 입에 올라온다. 험담으로 인해 공기는 무겁고 탁해진다. 겨울에는 2마리였는데 이제는 3마리의 두꺼비가 구치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웃음소리와 하모니카 소리를 닮은 호호 소리 외에도 보드빌에서 장군들이 낼 법한 헤헤헤 같은 불쾌하고 무언가 들그럭거리는 듯한 웃음소리가 시중드는 하녀의 귓가에 울려 퍼진다.